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어제 갑자기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 탐사와 관련해 정부가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일단 오늘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 이름과 함께 연말부터 실제 시추 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또 이미 한 달 전 노르웨이 업체와 하루 배 사용료만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 역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제 발표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언급한 140억 배럴보다 더 많이 묻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키우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으로서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 심해 석유와 가스가 쏟아질 걸로 보이는 후보지에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시추는 이르면 오는 11월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후속 작업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추선을 투입할 노르웨이 유전 개발업체 시드릴과는 이미 한 달 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는 하루 배 사용료만 6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시추선은 약 40일 한국에 머무는데 계약 규모는 총 3,200만 달러, 우리 돈 440억 원 정도입니다. 석유공사는 또 탐사선과 잠수정, 헬기 등 장비와 인력 확보를 위한 입찰에 돌입했습니다. 탐사 시추 성공률 20%를 언급한 정부는 시추 시도 5번 안에 성공할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5번 하기 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는 지질 구조 특성이나 성공률이나 그다음에 매장량이나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면 분명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시추에 성공하더라도 본격 생산까진 10년 이상 남은 만큼 성급한 기대감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추가 진행되면서 그 결과를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합당한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실패 성공을 말하기에는 안 맞는 시기다.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야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탐사해본 지역 아니냐, 성공률 20%는 추정일 뿐이다.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석유가 묻혀 있다고 평가한 미국 업체의 고문이 이르면 내일 한국에 들어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석유공사가 연말부터 시추에 나설 곳은 동해 8광구와 6-1광구입니다. 두 곳을 합친 면적만 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미 두 곳에 대해 물리 탐사를 나선 바 있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를 탐사했고 특히 6-1광구엔 이미 시추공 25개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스전 외엔 상업적으로 개발할 만큼의 매장량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미국 액트지오사 분석을 통해 이곳에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새로운 지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내일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비토르는 JTBC에 석유공사와 함께 한국 국민에게 잘 알리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 한국에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중론이 여전합니다. 석유공사 고위직을 지낸 한 관계자는 2021년 6-1광구를 시추했을 때 추정 매장량이 1억 배럴이었다며 불과 몇 년 사이 추정치가 140억 배럴로 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성급한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증권사는 탐사 시추 성공 확률은 통상 10% 내외라며 기대와 확신을 갖기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보다 낮춰 잡은 건데 일부 에너지 관련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등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정치권에선 이틀째 석유 논쟁으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고 여당은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안 석유, 가스, 물리 탐사 결과 발표가 지지율 만회 정치쇼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실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고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장밋빛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브리핑을 두곤 레임덕의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저는 석유 심해 시추공 성공 확률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비슷하지 않습니까? 20%.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을 언급하면서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 눈을 돌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추 확인도 아닌 물리탐사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할 사안입니까? 1976년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발표에 판박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주가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이 우려되는 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해 과도한 비판이라고 반박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확률,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일단 상당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촘촘하고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한다면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지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하늘과 바다에 이어 땅 위에 설정됐던 완충지대도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이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효력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에 맞춰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차례로 중단해왔습니다. 공중정찰 및 감시제한구역은 지난해 11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무효화시켰고, 지난 1월 북한의 포사격에 대응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도 다시 시작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0km 너비로 설정된 육상 완충지역입니다. 이 구간에선 포사격과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등이 모두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9.19 효력정지 안건이 제거됨에 따라 이제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위에서도 모든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먼저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조치로 남북 모두 선언을 무효화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남북 사이에 있던 9.19 군사합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지금 사라져버린 거죠. 긴장이 좀 고조되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훈련 규모나 강도들을 높이는 상황에서 이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남북한 군 통신선 등 연락 채널이 모두 끊어진 상태라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북 확성기도 다시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K-팝을 들려주고 또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폭로해온 수단이라 북한이 가장 걸껄끄러워하는 것 중 하나인데, 우리 군은 당장이라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번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로 접경지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당장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합의문 서문에 담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규정이 무력화되면서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시간 내로 확성기 방송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상황에 따라 방송 개시 시점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제약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송을 틀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해온 심리전 도구입니다. 한국의 대중가요를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의 독재와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뉴스를 주로 틀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인 근거 없이는 전산 처리된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km 넘게 전파돼 최전방 북한 군인들은 물론 접경지 주민들에게도 내용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으로 이동식 16대, 고정식 24대가 철거됐는데 그 이전까지 천안함 사건이나 목함지뢰 사건 등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질 때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곤 했습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대응한 확성기 방송에는 북한이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고 확성기 인근에 포격 도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제거한 데 이어서 북한의 오물풍선 등에 대해 비상식적인 도발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한 건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국제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최근 600개 넘는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데 대해 첫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각종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했습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48개국을 향해 강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UN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공동선언문에선 한 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고 교역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한 공적 개발 원조는 2030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16개국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들과 만났습니다. 김 여사가 공연과 점심 메뉴를 준비하는 등 배우자 행사를 직접 챙겼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 양측 변호인이 뉴스룸에서 처음 공개 토론을 진행했죠.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반면 박 전 단장 측은 통화 녹음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증거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경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두고 시작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목소리 크게 해서 거칠게 얘기하면 그게 범죄입니까? 박 전 단장 측은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위력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화 안 냈어요. 조용히 평온한 목소리로 아주 온화한 목소리로 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단 말인가? 이런 요지의 말씀은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개인 전화로 걸려온 통화 내역이 포함된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공개에 대해 반칙, 거짓말 같은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행위 아닐까요? 이것은 반칙입니다. 지금 국방장관 작년에 수도 없는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전 장관 측이 업무상 통화라며 앞으로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박 전 단장 측은 재판에 증거로 신청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와 박 전 단장의 항명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표단 일원인 문체부 직원들은 동행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며 외유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인도 영부인 단독 외교 마지막 일정으로 타지마할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 당시 동행한 문체부 직원은 도종환 당시 장관과 장관 수행비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문체부 실무진 5명은 타지마할 일정에 함께하지 않고 민항기로 먼저 귀국한 겁니다.
문체부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도 대통령 영부인 등 정부 대표단 파견을 통해 인도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공고화했다고 명시하면서도 타지마할 방문 일정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외교가 아닌 외유라고 판단했기에 뺀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고의 누락에 개입한 건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의 이딴 공세에 김정숙 여사는 직접 고소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상적인 순방 활동에 대해서 극악무도한 마타도를 벌이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뜻합니다.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대상을 정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고도 했습니다. 타지마할 외유 의혹에 대해서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JTBC에 신교 일정을 할 때는 실무 수행원 중 먼저 갈 사람이 있으면 간다면서 외교 일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나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사직서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에게 유화책을 내놓은 건데 실제 전공의가 얼마나 복귀할진 지켜봐야 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대해 내렸던 명령 3개를 오늘자로 모두 거둬들였습니다.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해야 합니다. 전공의가 원래 일하던 수련병원에 돌아오면 면허 정지 등 기존 행정처분 절차도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차질을 빚었던 수련 과정도 복귀만 한다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규정을 바꿔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만약 그래도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날 수 있게 했습니다. 수리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공의 수련은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당장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 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가 압박책을 내려놨지만 일부 전공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내부 메시지를 통해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 결국 달라진 건 없다며 복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고연차 등 일부 전공의는 이번 조치로 병원 복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조롱하는 글과 이들의 명단을 정리한 블랙리스트가 올라와 논란이 됐고 경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디스태프 운영진이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 어렵게 보안 체계를 바꾼 탓에 경찰이 일부 작성자를 찾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인계장 바탕화면과 의극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오라고 합니다. 인계장은 교대하는 의료진에게 환자 정보를 넘겨주는 겁니다. 지난 2월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글입니다. 3월에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이 올라왔습니다. 사직한 일부 전공의를 설득해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모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글을 쓴 현직 의사 1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메디스태프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보안 패치를 적용했다며 72시간이 지난 글의 작성자는 특정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공지 이후에 전공의들의 제약사 리베이트 의혹을 폭로한 의사를 모욕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완전 뚱뚱한 벌거숭이 상태로 그런 식으로 그림을 올리면서 저를 조롱하는 말을. 하지만 이미 72시간이 지난 뒤라 작성자가 지워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디스태프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인지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수사 기법으로 작성자를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불법 입양하고는 방치해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가 붙잡혔습니다. 개 고양이 16마리를 키우고 있던 이 남녀의 집에서
아기는 태어난 지 20일도 안 돼 숨졌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밤나무 아래 뭔가 파낸 흔적이 남았습니다. 경기 포천시 한 가정집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23일 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한 30cm 조금 더 그렇게 깊이로다가 파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했다까지만은 저는 들었어요. 생후 20일 정도 된 여자아이를 묻은 건 동거 중인 남녀였습니다. 지난해 2월 대구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30대인 여성은 입양기관인 척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미혼모인 아이 친엄마가 문의했고 책임지고 입양할 사람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려온 아이는 자신들이 직접 키웠습니다. 이 남녀가 사는 경기 동두천 집에는 이미 개 2마리, 고양이 14마리가 있어 지저분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아프기 시작했지만 병원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친모가 아닌 게 들킬까 봐 병원을 안 간 겁니다. 아이는 결국 태어난 지 20일도 안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녀는 포천 친척집 마당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묻히는가 싶었던 일은 출생신고 1년가량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긴 대구 공무원의 추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혐의로 아이를 입양한 남녀를 구속했습니다. 아이 친엄마는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난해 마약에 취한 채 고급 외제차를 타다 사고를 내거나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들이 잇따라 체포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함께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이 비싼 외제차 타는 이유가 있던 겁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건물 입구입니다. 휘청이며 무단횡단을 하고 롤스로이스 차에 탑니다. 100m를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차에 치인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 신모 씨에겐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골목입니다. 표지판을 잡고 비틀대고 몸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합니다. 30대 홍모 씨인데 마약을 한 겁니다. 람보르기니를 타던 홍 씨는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주민에겐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홍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0년 지인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신 씨는 직접 사이트를 여는데 가담했고 홍 씨는 이곳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 회원이 8천여 명, 도박 자금만 8,600억 원 규모입니다. 또래끼리 모여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이 이 조직원의 수익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 경찰은 두 사람을 포함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로 99명을 검거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요즘 재테크도 유튜브 보며 하는 분들 많은데 전문 배우 고용해서 만든 가짜 사기 영상도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영상 보고 투자했다가 수억 원을 날린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유튜브에 올라온 한 재테크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132만 회에 달합니다. 경험담이라면서 수익률을 공개하고 저는 1,000만 원으로 191일 만에 3억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죠. 법이 바뀌어 앞으로는 투자할 수 없게 된다며 오픈 카톡방 주소를 알립니다. 알고 보니 사기업체가 만든 피싱 영상입니다. 출연자도 돈을 주고 고용한 재연 배우였습니다. 이런 영상에 속아 수억 원을 날린 피해자도 있습니다. 계속 추천 영상으로 뜨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하는데 안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새로운 어떤 투자 상품인가 보다 싶어서. 사기업체는 해외 부동산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투자라며 8시간마다 0.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도용하거나 동의 없이 유명인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약정기간 6개월이 안 됐다며 90%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해지하는 그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고객센터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이게 뭐 어디 신탁에 맡겨진 거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해지를 할 수가 없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펀드를 미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불법업체가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정식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10,000원짜리 지폐가 흩날렸습니다. 이 돈 줍겠다고 이렇게 운전자들이 멈춰서며 소동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장면 확인하시죠. CCTV가 그쪽 떨어진 지점을 비치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거기 이제 차를 자꾸 정차하니까 그때서 이제 비친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11만 원까지만 확인이 됐고요. 밤거리 길바닥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 유해 전단지 뿌린 사람은 물론이고 만들어준 인쇄소, 또 홍보를 한 업소까지 모두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서울의 한 번화가입니다. 흰색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뒤에 탄 사람이 무언가를 던집니다. 흰색 종이들이 길 위에 뿌려집니다.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유해 전단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붙잡혔습니다. 전단지를 배에 깔고 엎드린 사람에게 수갑이 채워집니다. 세정할게요. 오토바이는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로 홍보한 유흥업소도 단속하고 업주를 풍속영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전단지를 만들어준 인쇄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홍보해요. 또 특히 뭐 예술적인 사진이라든가. 아직 뿌리지 않은 전단지도 모두 압수했습니다. 단순 살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유흥주점 그리고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하는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서울 번화가 유해 전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과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65세 박학선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흰머리의 남성이 오피스텔 밖을 빠져나옵니다. 머리를 부여잡은 채 한참을 걸어갑니다. 지난달 30일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을 살해한 65세 박학선입니다. 경찰이 오늘 박학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크며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으십니까?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불러갖고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올해 1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래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는 피해자 신상까지 알려질 수 있다는 유족 측의 우려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실제보다 축소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높으면 여론이 악화될 걸 우려해 세 자릿수 전망치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발표 내용인데 홍 전 부총리는 이 감사 결과를 반박하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64에서 81%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에 비해 절반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왜 저런 차이가 나타나고 계신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부는 총기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전제를 했고 예정처는 정부 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그런데 당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임의로 수치를 축소,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7월 기재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153%와 129.6% 두 가지 안으로 예측해 보고하자 홍 전 부총리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홍 전 부총리는 당초 정해진 산출 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기재부 실무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는 결국 2020년 9월 당초 수치의 절반 수준인 81.1%까지 낮춘 전망치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다시 측정한 국가채무 비율은 148.2%로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부총리로 인해 장기 재정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정부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이미 퇴임한 만큼 재취업 등에 활용되는 인사자료에 비위 내용을 담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한 언론에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 채무, 대외 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공부하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점수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문제가 어려운 것보다도 시험 보겠다고 접수하는 게 더 어려워서 이럴 바엔 한국에서 취업 안 하겠다는 외국인마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는 중국인 A씨. 오는 9월 졸업한 뒤 한국에 취업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구직 비자를 따기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점수가 필요한데 접수에 실패했습니다. 그 첫날하고 두 번째 날도 다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1,000명에 넘어가고 그래서 시험장은 자리는 다 없어졌어요. 그냥 중국에 취직할지 이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응시자가 몰려 금세 마감됐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어이없어요. 살짝. 왜냐면 약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접수하는 게 뭐 상상 못해서요. 대학원 어디 가는지도 애매하고 망설이고요. 지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부산까지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 학생. 이 시험 결과는 유학생의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의 국내 취업 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 토픽 시험은 지난해 18만 명 가까이 접수했고 시험을 치려는 이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시 인원이 한정된 데다 해당 사이트의 서버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주관기관인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은 응시 인원과 서버 증설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렇게 토픽 시험 점수가 어렵다 보니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안표상처럼 웃돈을 받고 대리 접수해주는 토픽 안표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외국인이 주로 보는 시험에 안표가 기승을 부리게 된 건데 시험 주관기관의 허술한 관리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쇼에 토픽을 검색해봤습니다. 맨날 도전하라고 써 있어요. 첫날, 이튿날, 셋째 날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 제주도 같은 데는 하나 잡을 수 있다. 서울 몇 자리, 제주도 몇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등 이른바 안표를 파는 글도 있습니다. 결국 웃돈을 줘야 했습니다. 파는 사람한테 그 자리를 사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서 그래서 포기했어요. 중국 돈으로 900시. 안표상이 컴퓨터 매크로를 이용해 사재기한 걸로 추정됩니다. 토픽은 시험 접수 후에도 응시자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한국 SNS에도 외국인 대신 접수 대행을 해준다는 글이 있습니다. 직접 문의해봤더니 비용은 3만 원이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상황. 좀 답답해요. 이 점수 그냥 우리 유학생한테 너무 중요해요. 네, 그 성적이 없으면 졸업하지 못해요. 유학생들 불만이 커지자 국립국제교육원은 뒤늦게 본인만 접수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한다고도 밝혔는데 기본적인 준비도 부족해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자를 뽑을 때 당원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당원권을 강화하는 당헌 당규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걸 놓고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최종 결정을 미루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만난 4선 5선 의원 가운데 대부분은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당원권을 강화할 경우 중도층 표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5선 의원도 원내대표는 당의 의사를 반영해 협상을 하니 선출의 당원 의사를 반영할 수 있지만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국회의장 선거는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5선 가운데엔 정동영 의원만 찬성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4선 의원들 역시 당원 당규 개정 과정의 성급함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바탕으로 한 대중정당을 내세운 만큼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도 따를 수밖에 없는 시류란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로 인한 당 지지율 하락과 연쇄 탈당을 목격한 만큼 추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시에 1년 전에 사퇴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걸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친명 지도부는 이재명 연임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는 모습입니다. 제가 연임하셔라.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당대표로서 같이 겸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연임하는 것이 정권 탈환의 지름길이다. JTBC 구혜진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자. 이 문제를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늘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2026년 7월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묻혔던 이슈를 먼저 꺼내든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인구 2,500만 도시 중국 청도를 다녀온 뒤였습니다. 인구가 폭력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자며 화답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면 인구는 491만 명에 수도권의 1.7배의 면적, 지역 내 총생산 178조 규모인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큰 자치단체가 됩니다. 덩치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고 지자체의 권한도 커질 거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내건 중앙정부도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오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정된 45분을 넘겨 25분 더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 행안부에서 우리 오늘 합의안을 발표를 할 겁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 확정된 건 2026년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통합 필요성에만 동의할 뿐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놓고도 대구 직할시로 하자는 홍 시장에 이 도지사는 민감한 사항은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도의회 일결이나 주민투표, 그 뒤 특별법 제정 등 거쳐야 할 관문은 첩첩산중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결국 감사패 받은 김웅국. 자,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죠. 김웅국 씨가 총선 때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자신한테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서운함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오늘 국민의힘에서 김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김웅국 씨는 이제 섭섭함은 씻어졌다 얘기를 했는데 먼저 듣고 가시죠. 네. 오늘부로 섭섭한 마음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파가 이렇게 뉴스에 나가면은 또 자리가 없어집니다. 좌파 연예인들은 선거 끝나면 다 제자리로 복귀가 되는데. 네, 김웅국 씨가 저렇게 섭섭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이후에 여러 사람 연락이 왔다면서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당시만 해도 이제 한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냐. 사실 또 이렇게 해석도 있는 겁니다. 김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소주 한잔 하고 싶다. 공개적으로 술자리 요청을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를 받는지 한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연락을 했고 지난 30일 두 사람이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또 간접적이지만 한 전 위원장의 근황이 이렇게 또 알려지게 된 셈입니다. 네.
그리고 김은국 씨가 기자들과도 만난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지 이 얘기가 또 나왔다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뭐 전당대회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할 말 하는 사람이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은국 씨가 오늘 기자들한테 자,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해야 된다, 들이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그 지원 사격을 한 것이죠. 네. 다만 이제 만약에 한 전 위원장이 정말 나온다고 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누구한테 할 말을 할 건지 이게 관건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개인적 의견으로 들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모른다. 뭐 이런 얘기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 누칼협.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놓고 누구 탓을 하느냐 뭐 이럴 때 쓰는 인터넷 용어이긴 한데요. 네. 자, 지난 30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워크숍을 했는데 자, 마침 이날은 앞서 보도한 것처럼 한 전 위원장과 김은국 씨가 만나던 비슷한 시각에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축하주를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 총선에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이렇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 또한 이날은 또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해병 그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었던 날인데 네, 훈련병 연결식. 그렇습니다. 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축하하는 세리머니를 하는 게 맞느냐,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 선거에서 크게 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술과 함께 웃으면서 박수 치는 게 과연 적절했냐 뭐 이런 지적인 거죠. 주말 내내 이제 비판이 이어졌는데 그러자 이제 당내에서는 좀 침소봉대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뭐 이런 반발이 나왔어요. 김민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맥주가 아니라 캔맥주를 종이컵으로 건배한 것이다. 뭐 누구나 저녁 먹을 때 술 한잔 하지 않느냐. 뭐 술판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대통령을 술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다라고 좀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억울해했는데 그러자 오늘 곧바로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왔는데 자, 생맥주냐 캔맥주냐를 따지다니 한심하다. 윤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어쩌려고 가는 곳마다 술을 찾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다른 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는 이 프레임을 억울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여기는 뭐 술 한잔 하면 딱 좋겠구만, 소주 한잔 하면 딱이겠구만, 뭐 내가 욕 먹을 테니까 맥주 한잔 합시다. 누가 대통령님께 가는 자리마다 술 얘기하시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본인께서 스스로 하신 겁니다. 네, 대통령 관련한 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야권에서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또 여권에서는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에 있었죠. 지난 5월 13일 자, 총선 직후에 시장을 방문했는데 이런 해산물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좋겠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야당에서 비판을 했었죠. 자, 결국 이게 술 생각나는 프레임을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뭐 약 6,300만 원 정도 많이 썼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민주당에서는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해외 출장 가서 술자리 비용도 공개하라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대통령실에서는 이 술자리 비용에 대해서 국가안보와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세까지 허용한 건 처음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판사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징역형에 더해 이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베로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re are way too many young people who are still being molested, raped by people. And not enough appropriate actions are taken for towards those individuals who actually take the innocence of children. 이번 법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현재 루이지애나 주의 아동 성범죄로 수감된 사람은 2,224명입니다. 다만 처벌이 소급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미 이곳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선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 중이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세 수술 명령에 불응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s permanent, and if someone is exonerated after the fact,
then they can never have sex again or whatever. So it is a concern of mine that we're going this far. 하지만 베로 의원은 피해 아동을 생각하면 단 한 번의 범죄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독일에선 축구 국가대표팀을 놓고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대표팀에서 더 많은 백인 선수를 보고 싶냐고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걸 놓고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독일의 한 공영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독일인 5명 가운데 1명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에 백인 선수가 더 많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Also ich würde gerne mal mit so jemandem wirklich mich länger unterhalten, also ernsthaft, egal wie wir aussehen, egal wo wir herkommen. Wir spielen für Deutschland so, und wir sind stolz darauf, für Deutschland zu spielen. 이 같은 조사에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은 인종차별이고 미친 짓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습니다. Jeden im Land. Ja, und jeder, der Top-Fußball spielen kann, ist eingeladen, A-Nationalspieler zu sein und für sein Land alles zu geben. Und das machen wir und ich hoffe, nie wieder irgendwas von so scheiß Umfragen lesen zu müssen. 독일 대표팀 수비형 미드필더 요주아 키미히의 발언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일 키미히는 축구 대표팀은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배경이 하나의 팀에서 목표를 갖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롤 모델이라며 인종차별적 설문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ARD 측은 백인이 아닌 선수가 대표팀에 포함되는 걸 비판하는 의견이 많아 보편적 의견인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2024 독일 대표팀 명단에는 아프리카계와 터키계 선수들이 여러 포함됐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제 반소매를 입어도 한낮엔 덥게 느껴지시죠?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내일은 더위 대비를 더욱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4도나 높겠고요. 올해 들어 가장 뜨겁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고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모내기를 하기에 적당하다는 망종 무렵이 농가에서는 가장 바쁜 때인데요. 무더운 날씨 속 볕도 뜨거운 만큼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낮 동안 강원도와 충북, 경북과 호남 곳곳에 지나겠고요. 양은 적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1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